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화가 났을 때일까요? 술자리에서일까요? 아니면 힘든 일을 겪을 때일까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대부분 돈 앞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생겼을 때, 돈을 잃었을 때, 혹은 내 지갑이 열리는가 닫히는가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연락을 끊었던 경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곁에 있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조용히 사라졌던 사람. 혹은 반대로 내가 부탁을 거절하자 갑자기 서먹해진 관계. 이런 경험들이 마음속에 한 번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씁쓸하셨다면, 혹은 지금도 그 기억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 더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시각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3명의 철학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쇼펜하우어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비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비자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인간은 마음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키아벨리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로 인간관계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은혜보다 이익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이 세 철학자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인간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인간관계가 갑자기 차가워지는지, 왜 오랜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덜 배신감을 느끼며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수십 년을 함께했다고 생각했던 인연들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싶어 기다려봅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새 1년이 흘러도 먼저 연락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식도 하고 명절에는 안부 문자도 오가고 가끔 술 한잔하자는 연락도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신감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동안 무엇을 인연이라 믿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가장 먼저 솔직하게 답한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탐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처음 접하면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인 말로 인간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 뒤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가 있다고. 이것을 그는 이기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 더 나은 상황을 원하는 욕구, 이것이 모든 인간 행동의 근본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보면 관계는 서로의 필요가 맞닿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된 필요에서 유지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가까이 살고 있다는 물리적인 조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감정으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서로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위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연결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익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 분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잘해주셨고 회식 자리에서도 늘 분위기를 잘 맞추셨습니다. 상사와도 큰 갈등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정년퇴직을 하시던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모두들 수고했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명절에 단체 문자가 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수십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인사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너무 몰랐던 건지 아니면 나 혼자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이 경험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배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관계의 본래 모습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공통된 공간과 목적이 사라지면 그 위에 놓여있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옅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이라고요. 그렇다면 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돈에 대해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돈을 단순히 물질적인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곧 자유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 쪽으로 기웁니다. 이것이 이기심에서 비롯된 나쁜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싫어해서 혹은 나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서 관계의 필요가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요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냥 한 명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고독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을 던져 넣으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은퇴 이후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께 다른 시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더 본질적인 삶에 가까워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심이 더 필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마음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혹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관계입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따뜻한 것을 찾아내십시오. 100명의 인연이 없어도 단 한 명의 진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 대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기대, 오래 알았으니 당연히 내 편일 것이라는 기대, 내가 잘해줬으니 상대도 그래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들이 현실과 어긋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버리면 상처도 사라질까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없이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 속에서 뜻밖의 더 깊은 신뢰를 발견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필요가 바뀌고 필요가 바뀌면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평온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2부에서는 한비자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지혜가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가게가 잘 될 때와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요. 손님이 많고 매출이 좋을 때는 친척도 오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도 찾아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잘 되고 있네. 역시 자네야. 나중에 우리 애도 좀 부탁해.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연락해 오던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해집니다. 아는 척하던 사람이 눈을 피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건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중국의 한 철학자는
이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것이 배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철학자가 바로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 말기 기원전 약 280년에서 233년 사이를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는 법과 사상의 집대성자로 인간과 사회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본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처음 들으면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익을 향해 움직이는 존재다. 이것은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그는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아주 직접적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은 환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생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차를 만드는 장인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많아야 마차가 팔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을 만드는 장인이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들이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비자는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덜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요.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같이 어울리며 서로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랜 우정을 믿고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제때 연락도 오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 반대 입장이 되어 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생각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비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갚으려는 의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생존이 먼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한비자의 사상 중에 특히 깊이 새겨볼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가 신하를 믿는 것은 위험하다. 신하는 군주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 충성하고 권력이 사라지면 등을 돌린다. 이것은 신하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현대의 인간관계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맺은 관계, 사업을 통해 맺은 관계, 자녀를 통해 형성된 학부모 관계,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공통된 상황이나 이익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이 유지될 때는 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부르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을 본성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한비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이상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달라졌을 때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담담하게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진심 어린 관계는 없는 걸까요? 한비자가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만 그런 관계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문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익과 상관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락해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것을 한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해야 하고, 사람을 믿을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알면 관계를 훨씬 더 현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 믿어온 분들. 그런데 어느 날 지쳐서 더 이상 베풀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내 상황이 어려워져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기대와 달랐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비자는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는 처음부터 당신이 베푸는 것 위에 형성되어 있었고, 그 조건이 달라지자 관계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오히려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다만 사람의 본성에 대해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덜 지치고 덜 상처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비자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십시오.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이익이 사라지면 사람도 흩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면 그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지난 시간이 거짓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나눴던 감정은 진짜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 감정을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관계의 변화 앞에서도 오래 상처받지 않습니다. 3부에서는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진짜 얼굴, 그리고 은혜보다 이익에 충성하는 인간의 특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면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그렇게 가깝던 사이였는데 돈이 오간 이후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른 채 그냥 멀어지는 관계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왜 잘해줬는데 오히려 사이가 멀어졌을까? 왜 도와줬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졌을까? 이 질문에 가장 냉정하게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답한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469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치 사상가이자 외교관으로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인간과 권력의 관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관찰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군주로는 출판된 이후 수백 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냉혹한 현실주의자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정직하게 기록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입은 사람보다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한다. 그리고 위험이 사라지면 은혜도 있는다. 이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잠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진심으로 잘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내 상황이 어려워지자 조용히 멀어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만 유독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험들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인간의 본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일반적으로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탐욕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사람을 대하면 결국 크게 상처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보다 사랑을 더 쉽게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만 두려움은 조금 더 현실적인 힘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 오래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냉혹하게 들리지만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돈을 빌려줬더니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졌을까요? 마키아벨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순간부터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커질수록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됩니다.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 관계가 어색해진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심리적인 본성이 그 관계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은 작은 상처는 기억하지만 큰 은혜는 잊는다고. 이 말 역시 처음에는 억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았던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큰 도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반면 한 번의 서운함이나 작은 상처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할까요? 모든 관계를 의심하며 살아야 할까요?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도 어리석고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성을 이해한 위에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되 여우처럼 사람의 본성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속기 쉽고, 지혜만 있고 당당함이 없으면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한때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식사 자리에도 불러주고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자는 연락도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자 그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이 돌아오고 만나자고 하면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대답이 옵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해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이익이 있는 곳에 모이고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게 작동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현실을 이해한 사람만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모른 채 모든 관계를 순수하게만 바라보면 달라지는 관계 앞에서 매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면 달라지는 관계 앞에서도 덜 무너지고 그 안에서 진짜 소중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지혜는 단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의 지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익이 사라졌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인가? 마키아벨리가 묘사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는 예외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본성을 넘어서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것, 상황이 달라져도 진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빛나는 따뜻한 관계의 본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이해한 위에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보다 이익에 충성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 본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관계의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노년에는 관계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오히려 더 깊은 삶으로 가는 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이 쌓일수록 든든했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동창회에 참석하고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면서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 많은 관계 중에서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프다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냥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것이 외로움의 증거일까요? 오늘 사부에서는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데는 몇 가지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할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 이런 역할들이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랫동안 속해 있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그 역할 위에 놓여있던 관계들도 함께 옅어집니다. 이것은 앞서 쇼펜하우어와 한비자가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관계는 필요와 상황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억지로 맞춰가야 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 관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심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모임보다 조용한 대화 한 번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이고 그것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은퇴 후 관계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는 그것을 상실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휴대폰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이제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내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대화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주말에 특별히 나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다 보면 문득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과 진짜 중요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다릅니다. 옅었던 관계들이 정리되는 것은 손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진짜 남은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곳이 사라지고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도 사라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과 갑자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내가 이제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스쳐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지로 맞춰야 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니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던 모임에 가지 않아도 되니 주말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가 수십 번의 형식적인 모임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가 가진 다른 가능성입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관계의 폭을 넓히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현재의 만족과 감정적인 풍요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줄어드는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옅어지는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둘째, 남은 관계를 더 깊게 가꾸십시오. 자주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따뜻합니다. 그 관계에 조금 더 마음을 쓰십시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깊어진 만큼 만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더 깊어집니다. 산책 모임에서, 취미 활동에서, 혹은 오가는 이웃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진심이 담긴 관계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한 관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몇 개나 되십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두 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다울 수 있는가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관계,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진짜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움의 시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남기 시작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넓게 펼쳐졌던 관계가 나이가 들면서 깊어지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심이 더 따뜻한 것처럼 노년의 인간관계는 수보다 깊이로 빛납니다. 오부에서는 지갑을 닫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때 달라지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부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거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 도와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거절했을 때 돌아오는 서운한 눈빛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혹은 마음을 다잡고 거절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드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배신감도 있고 허탈함도 있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나 하는 자괴감도 밀려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이 경험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남에게 잘 베푸는 분들일수록 이런 상황을 더 자주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지갑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지갑을 닫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의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여전히 연락을 해오고
여전히 안부를 묻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능력이나 내 지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만나도 예전 같지 않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뒤에서 말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이것은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지갑을 닫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생 베풀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셨고 누군가 밥을 먹자고 하면 항상 먼저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인 여유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베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을요. 예전에는 먼저 밥 먹자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을 잘 안 해옵니다. 명절에 인사를 전해도 예전처럼 반가운 기색이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많이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전히 연락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도 먼저 전화를 해오고 같이 산책하자고 하고 그냥 얼굴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몇 명이 수십 명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도요. 지갑을 닫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거절했을 때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할 것 같고 그러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고 결국 나는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베풀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줄 때만 유지되는 관계는 과연 내가 지켜야 할 관계일까요? 거절했을 때 멀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과의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거절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절했을 때 멀어지는 사람은 원래 그런 관계였고 거절했는데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돈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중에는 관계에서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관계에서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원하지 않는 관계도 유지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원하지 않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독립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없을 때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싫을 때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마음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독립이 결국 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줍니다.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십니다. 차갑게 구는 것 같아서 혹은 인정머리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거리를 두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관계는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한쪽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친 쪽이 더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현명한 거리란 이런 것입니다. 진심으로 대하되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않는 것, 관심을 갖되 경계를 잃지 않는 것, 따뜻하게 대하되 내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은혜보다 필요에 반응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관계가 달라졌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은 나를 지치게 만들지만 이해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진짜 소중한 관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갑을 닫았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될 때도 연락해 오는 사람,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갑을 닫았을 때 달라지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원래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진짜 내 사람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지갑을 닫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엔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관계는 마음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상황 위에 놓여 있고 그 조건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르는 대신 본성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관계에서 덜 상처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 대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상대방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잘해줬으니 상대도 그래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현실과 어긋날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고요. 한비자의 이야기에서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사람이 마음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 위한 이해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모여들었다가 어려워지면 흩어지는 사람들, 내가 도움이 될 때는 가까이 있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멀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익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것을 이해하면 원망 대신 담담함이 찾아옵니다. 마키아벨리의 이야기에서는 인간관계의 진짜 얼굴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은혜보다 이익에 충성하고 사랑보다 필요에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가 어려워지자 하나둘 사라진 경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해한 사람만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자의 당당함과 여우의 지혜를 함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철학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을까요? 관계를 끊고 혼자 살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고 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위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모른 채 모든 관계를 순수하게만 바라보면 달라지는 관계 앞에서 매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면 관계가 달라져도 덜 상처받고 그 속에서 진짜 남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가까웠다가 멀어진 사람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어려울 때도 곁에 있어준 사람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상황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질문이 스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오늘 이야기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에서 덜 소진되고 덜 상처받고 진짜 소중한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달라집니다. 많았던 관계가 줄어들고 넓었던 인연이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줄어든 관계 속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형식적인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서야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지갑을 닫았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도 연락해오는 사람,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운 것입니다. 오늘 새 철학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 대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 속에서 뜻밖의 따뜻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본성을 이해하십시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방식이라면 그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관계의 변화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담담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현실을 이해한 사람만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관계의 진짜 얼굴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소중한 관계를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며 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모른 채 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관계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쇼펜하우어와 한비자와 마키아벨리가 긴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 있는 삶이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기술이며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간관계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혼자 보기엔 아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